책을 읽는 당신이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금요일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50. 오늘이 당신에게 가장 젊은 날입니다. 저자 나카타니 아키히로, 출판사 나비의 활주로. 50부터는 무조건 하루하루 행복해야 합니다.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망설임 없이 가볍고 유쾌하며 평화롭게 일상을 채워나가는 60가지 기술.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혹시 지금 당신은 50대인가요? 그럼 어떤 모습인가요? 그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로 빨리 은퇴하고 남은 인생을 알차게 즐기며 살고 싶은가요? 아니면 이미 경제적으로는 여유 있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즐겨야 하는지 잘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무채색 같았던 자기 삶에 비로소 색을 더하고 싶지만 어떤 색을 어떻게 더해야 좋을지 모르겠나요? 정년퇴직이 손에 닿을 듯 가까이 다가와 있지만 그 이후의 인생에 두려움을 느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고 있진 않나요? 하지만 어쩌면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50대라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즐기지 않으면 남은 인생도 즐길 수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젊게, 조금이라도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50대가 되면 행운과 불운이 모두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행운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불운만 찾아오는 사람도 없답니다. 단지 행운이 먼저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불운이 먼저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따름입니다. 어느 날 당신 주변 사람에게 행운이 찾아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마침 당신은 불운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면 더욱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다. 둘, 그래도 인생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중에서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후자입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다를 목표로 하면 요즘은 그렇게 즐겁지 않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100%를 목표로 하면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래도 인생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항상 설레고 가슴 두근거릴 수 있게 되지요. 아직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요? 아무리 남이 볼 때 행복해 보이는 이라도 본인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요즘 굉장히 행복해 보여. 그 사람이 웃으면 나도 따라서 웃고 싶다니까. 라면서 말이지요.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법이니까요. 불행해 보이거나 불만이 가득한 사람, 남을 원망하는 사람이나 비장한 느낌을 내뿜고 있는 이에게 다가가거나 그런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면 자신도 마이너스의 악순환에 빠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지요.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먹은 음식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먹는 음식도 나름대로 맛있군.
이라고 여기면 어떤 음식이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음식점 직원은 물론이고 같이 식사한 사람에게도 사랑받게 되고 이윽고 그 사람과 같이 밥을 먹으면 즐겁다 라고 주변에서까지 인정받게 됩니다. 50대에 접어들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인생이 어땠는지 일일이 따지기보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아직 살아볼 만하지 라고 자기 삶을 밝게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결국 긍정적인 인생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80대가 될 때까지 남은 30년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을 테니까요. 제1장 50대는 나답지 않은 체험을 통해 다시 태어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얼마나 투자해 보았나요? 앞으로 강사나 코치, 컨설턴트 일을 하고 싶습니다만 50대의 사람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와서 그 분야에 관해선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학원을 차려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습니다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에게 저는 다음과 같이 되물어 봅니다.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수입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학생은 한 사람에 얼마를 받을 예정인가요? 한 달에 10만 원은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임대료는 얼마를 예상하고 있나요? 그건 아직 알아보지 않았는데 얼마쯤 들까요? 그걸 제게 물어보면 안 되지요. 임대료는 사전에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학원 임대료에 한 달 운영비를 더한 뒤 한 사람에 10만 원을 받으면 학생이 몇 명 필요한지 계산해 봅니다. 학생을 그만큼 모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 일을 하는 동업자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이한 계산으로는 학원을 운영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자 월급쟁이를 그만두고 강사가 되어 학원을 차리는 과정입니다. 단지 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영원히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뿐만 아니라 마라톤이나 등산 같은 취미생활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을 하고 싶으면 당장 운동화를 신고 뛰면 되고 등산하고 싶으면 당장 뒷산이라도 올라가면 됩니다. 직접 체험하지 않고 하고 싶다거나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행사에 가면 입구에 팸플릿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죽기 전에 뭐뭐에 가보고 싶다는 꿈이 있는 사람은 적어도 여행사에 가서 팸플릿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입만 떼면 죽기 전에 뭐뭐에 가보고 싶다고 하면서 그곳에 여행하려면 얼마나 드나요? 라는 질문에 글쎄요, 얼마쯤 있으면 될까요? 라고 대답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을까요? 죽기 전에 가보고 싶다고 할 만큼 간절한 꿈이면서도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은 것입니다. 여행비라면 무료 팸플릿을 통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뿐 행동력이 없는 사람은 최소한의 자료도 펼쳐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꿈을 말하면서 얼마 정도 들까요? 라고 묻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입니다. 50대에는 하고 싶다거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든 하겠다 라고 선언하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틈틈이 알아보면 됩니다. 요즘 웬만한 자료는 인터넷에 다 있으므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얼마나 투자해서 알아보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꿈을 얼마나 이루고 싶은지 알 수 있습니다.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이라면 모든 사람이 뜯어 말려도 여기저기 알아보았을 테니까요. 저도 예전에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입시 학원에 다닐 때 이번에도 대학 입시에 실패하면 보스턴으로 유학 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영화에서 본 아이비리그가 너무도 멋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버드 대학에 갈 수 있을까 하고 관심을 둔 것이 계기였습니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에 관해서 안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경제평론가로 유명한 다케무라 게니치 씨가 그 장학금을 받아서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왔다는 글을 본 것입니다. 다음날 곧바로 관계기관에 가서 풀브라이트 장학금 신청 서류를 받아왔습니다. 물론 이듬해 대학에 합격하면서 장학금 신청 서류는 책상 서랍 안으로 들어갔지만 꿈을 이루고 싶다면 반드시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안 것도 그때였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꿈에 도전하기 전에 미리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로 정해집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꿈을 이루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직 미리 준비한 사람뿐입니다. 50대를 가장 젊게 사는 방법,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든 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2장, 자기보다 어린 이로부터 배울 수 있을 때 진짜 성장합니다. 한눈에 반할 수 있는 감성이 즐거운 삶으로 이어줍니다. 인생을 가장 즐겁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새로운 만남입니다. 새로운 만남이 있으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만남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한눈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0대가 되면 한눈에 반할 수 없게 됩니다. 한눈에 반하기 위해서는 감성으로 좋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되려면 한눈에 반해야 합니다. 10대 시절의 친구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친구가 되지 않았던가요? 중학교 시절 저와 가장 친했던 친구의 이름은 니시카와였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라 출석부의 순서가 앞뒤였을 뿐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의 친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입학식 날, 오늘 우리 집에 갈래? 우리 집에서 게임을 하자 라고 말한 순간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평생을 함께할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50대가 되면 자신의 가방 안에 수많은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과는 점점 만나지 않게 됩니다. 상대를 만나면 일단 나이부터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는 범인을 치조하듯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나요? 어떤 회사에 다니죠? 부서는요? 직책은요?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어울리는지 그 사람의 장점을 열심히 찾아봅니다. 하지만 상하 관계나 장점, 단점을 찾으면 진정한 만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처음 만난 사람과 의기투합하는 것이 진정한 만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은 순간 진정한 만남은 없어집니다. 서로에 관해 완벽하게 파악한 순간에도 진정한 만남은 어딘가로 날아갑니다. 낯선 곳에서 우연히 만나 친해지려고 한 찰나 중요 거래처의 직원임을 아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투가 정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보다 어린 줄 알았다가 나이가 많다는 걸 안 순간에도 말투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만남도 사라집니다. 무엇인가를 배우러 가서 선생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누구에게 배우셨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상대에게 한눈에 반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도 쉽게 친해지거나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술 작품과의 만남도 친구와의 만남도 없어지게 됩니다. 즐거운 인생에 아름다운 색을 더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만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미술관에서 그림을 보고 와, 그림 참 좋군 이라고 감탄사를 연발하는 것이 한눈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런 식으로 만나는 게 어떨까요?
50대를 가장 젊게 사는 방법. 사람이나 물건에 한눈에 반할 만큼의 감성을 되살려 봅니다. 노력하고도 손해를 보면 신은 이를 기억하고 되돌려 줍니다. 50대는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금전적으로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시기입니다. 이제 보답받아도 좋은 나이임에도 금전적으로는 보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임금 피크제로 인해 회사에서는 점점 급여는 적어집니다. 그런데 나갈 돈은 많고 세금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금을 받을 날은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인생에서 가장 크고 가장 심각한 고민은 돈으로 인한 것이 아닐까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그만한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누군가는 가족일 수도, 친구일 수도,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한 돈을 받아내려고 해도 쉽사리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사람에게 돈을 쓰는 건 그만두자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돈에 관한 망고불변의 철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돈은 눈앞의 사람에게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앞의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그것이 돌고 돌아 어느 순간에 모르는 사람에게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정해주는 것이 바로 신이 만든 신의 은행입니다. 돈에 관해 가장 큰 스트레스는 자신이 손해본 구체적인 금액이 아니라 손해본 느낌이라는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그런 심리적인 요인에 사로잡혀 자기도 모르게 좌절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상대적으로 손해본 느낌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녀석은 열심히 살지도 않았는데 왜 떼돈을 번 거지? 그 녀석에 비해 난 운이 너무 없어. 반면에 우연히 운이 좋아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는 자신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골프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하이 스코어와 비교해서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좋은 점수가 나오면 그것은 하이 스코어일 뿐이지 에버리지가 아닙니다. 운이 좋았을 때 우연히 나온 점수일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점수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운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노력하지 않고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 신이 불운이라는 형태로 조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데 비해서 보수를 적게 받는 사람은 행운이라는 형태로 조정을 해줍니다. 신의 은행이 있다고 믿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쌓일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손해를 보아도 아무리 이익을 얻어도 결국 제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는 100% 손해를 보는 일도 100% 이득을 보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운이 좋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고 즐겁습니다. 그렇다면 운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손해를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손해를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손해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노력하는 손해와 노력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집에서 이리저리 뒹굴며 행운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결코 행운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아서입니다. 만에 하나 좋은 일이 있다고 해도 신의 은행이 조정을 해주어서 어느새 제로로 만듭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했는데 그래도 손해를 보면 신이 행운이라는 형태로 조정을 해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운이 아닐까요? 50대를 가장 젊게 사는 방법. 일단 결과를 너무 생각하지 말고 노력부터 해봅니다. 3장. 50대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진짜 실력자가 존경받습니다.
50대가 꼰대인지 아닌지 갈리는 조건은 어떤 걸까요? 연설뿐만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든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던 사람이 어떤 계기로 말을 시작합니다.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말이야, 라는 식으로 상대의 말을 잡아채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평소에 말할 일이 적어서입니다. 이야깃거리가 별로 없는 사람일수록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이야깃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항상 말하는 쪽에 있으면 이야깃거리가 늘지 않고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반면에 듣는 편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이야깃거리도 늘어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50대가 되면 똑같은 이야기를 몇 번씩 반복해도 그건 지난번에도 들었어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지위가 높을수록 그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저 이 사람은 입만 떼면 똑같은 말을 늘어놓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 그래요? 그렇군요 라고 적당히 맞장구를 칠 따름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말하는 사람은 득이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 것도 몰라? 아직 경험이 부족하군. 하지만 실은 부하 직원들이 평소에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듣는 사람은 얼굴에 미소를 지은 채 이 사람은 새로운 일도 새로운 경험도 하지 않군. 나는 나중에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며 존경의 마음을 거둘 따름입니다. 50대를 가장 젊게 사는 방법.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되어봅니다. 제4장 50대의 진짜 즐거움은 귀찮음 속에 있습니다. 자신의 생생한 체험이야말로 인기를 부르는 비결입니다. 만날 때마다 즐겁고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야깃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 그때 이런 일을 했지. 라는 체험담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만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즐겁습니다. 반대로 만날 때마다 불쾌하고 기분이 언짢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이란 자고로 일해야 한다. 월급쟁이는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라고 일장연설을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일해야 한다는 설교가 즐거운 사람은 말하는 당사자뿐이 아닐까요? 많은 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은 이야깃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남성들 사이에서는 정가가 있는 사람도 인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야깃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사람은 교도소 안에서 많은 이들로부터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을 터입니다. 교도소 안은 따분함으로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서로 앞을 다투어 체험담을 늘어놓습니다. 다시 말해 이야깃거리에 보물창고나 다름없습니다. 가장 시시한 것은 간접적으로 듣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사회는 간접적으로 듣는 이야기들로 넘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어떻게 됐지? 라고 파고들면 나도 잘 몰라. 딴 사람에게 들은 거니까.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자신이 체험한 일은 상대가 파고들어도 그건 이렇게 됐고 그런 다음에 라고 끝까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겪은 생생한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체험담이 꼭 성공담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다가 결국 실패해서 나중에는 엉망진창이 됐지 라는 이야기가 더 재밌으니까요. 여자들이 졸졸 따라다녔다는 이야기도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여자들이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하든지 여자들에게 속고 있군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결국 여자들에게 돈만 갖다 바치고 빈털터리가 되었지 라는 사람의 말을 더 재미있고 신뢰가 갑니다. 말하는 내용과 상대에게 주는 인상은 정반대가 됩니다. 이처럼 50대를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이야깃거리를 늘려야 합니다. 5장 50대는 정신력으로 체력을 극복하는 시기입니다. 삶과 죽음에는 경계선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보세요.
사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것은 아닙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조금씩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따름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눈을 감아도 49일까지는 아직 이 세상에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상중이라고 하고 49일이 지나면 그제야 부처가 되어 저 세상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이런 불교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뇌사는 아직 죽음의 단계라고 할 수 없겠지요. 또한 불교에서는 사후세계에서 죽은 사람을 심판하는 10명의 왕, 즉 시방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염라대왕은 5번째로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고인이 돌아가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49제는 그런 심판의 날에 고인을 응원하는 뜻으로 하는 의식입니다. 이분은 살아생전에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곳에 가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이지요. 지금은 초칠일이나 49제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별 생각 없이 참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는 100일제는 사후세계에서 8번째 재판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그날까지는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음에는 언제부턴가 죽음이라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어머니와 가장 친하게 지냈던 큰이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따라갈 테니까 좋은 곳을 잡아두렴.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너무나 멋진 생사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꽃구경하러 갈 때 먼저 가서 좋은 곳을 잡아도 라고 말하는 정도로 죽음을 의식하고 계셨으니까요. 이 세상 모든 생물의 삶과 죽음은 툭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바뀌면서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는 삶보다 죽음의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는데 그 죽음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50대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은 사람이 죽으면 텐트 안에 시신을 놓아둡니다. 그곳은 건조 지역이라서 시신이 금방 부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신이 부서지면 그제야 비로소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태어난 아기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은 태어났을 때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걸었을 때로 여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삶과 죽음이 조금 뒤쪽인 셈이지요. 반면에 낙태를 금하는 곳에서는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부터 새로운 생명이라고 해석합니다.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불교 사상은 윤회 전생을 이릅니다. 윤회 전생에서 죽음은 삶의 시작이므로 조금도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슬퍼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없다는 상실감 때문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더 잘해드리지 못한 후회 때문이겠지요. 장례식에는 밝은 장례식과 어두운 장례식이 있습니다. 밝은 분위기의 장례식을 하는 사람은 부모님의 생전에 효도를 했던 쪽입니다. 부모님의 생전에 효도하지 않은 사람은 장례식에서 목 놓아 울 수밖에 없겠지요. 웃으면서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최대한 효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닐까요? 돌아가시면 항상 내 곁에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부모님이 기뻐하도록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사고방식이 가장 건강한 생사관이고 진정한 효도가 아닐까요?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영상은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